자, 그럼 오늘 6월 원래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중 박사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연세대학교 정외과 나오시고, 특히 이제 전쟁 전략론, 그 다음에 지정학, 국제정치, 이 세 가지를 배합하신 아주 드문 학자이십니다. 그렇고,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두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대단한 학구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그 다음에 새로운 제국 중국, 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저도 이거 한 두 권 읽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위대한 지문들에 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박사님 좀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주제를 제가 처음 서울에서 강연 그게 2008년인데 미중 패권 전쟁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기 2008년이 무슨 해냐면은 미국의 그 레만 브라더스 월스트리트이 붕괴되던 해입니다. 그게 가을인데 그때 우리나라 모든 하여간 대한민국의 엘리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미국의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니냐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이 붕괴되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은 상당히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곧 중국의 시대가 온다라는 생각이 막 한국에서 들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참 무수히 강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때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결말을 볼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중 패권에 대해서 그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렇게 정확히 보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 미국의 주류 언론이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트럼프 당선된 것을 예측한 언론이 없을 정도고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지금 트럼프가 헤매는 듯이 나오는데 미국 역사상 트럼프처럼 인기 좋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이 지금 힘이 옛날보다 빠져가지고, 주류 언론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X입니다. X. 저는 주로 X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는 중국의 패권을 제압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을 제압하는데 한반도는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트럼프 당선을 다 못 맞췄는데 제가 이제 주로 참고한 거 라스무센하고 그리고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두 개를 봤는데 아틀라스 인텔은 소수점까지 맞췄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이게 라스무센 리포트에서 나온 거 보면은 7월 달에 7월 21일인가 그렇죠.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후보가 된 이후에 거의 1일 단위로 하는데 트럼프가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가 밀린다라고 계속 나오고 거의 끝에 가니까 박빙이라고 나왔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틀라스 인텔 이번에 제일 정확히 맞춘 것인데 여기도 7월 달서부터 선거하기 직전까지 트럼프가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CNN, ABC 이런 거 보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밀리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당선 예측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8년 전에는 우리나라 정부조차도 트럼프가 당선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라든가 통일부가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고서 만들어 놓고 있다가 트럼프가 되니까 그냥 며칠 만에 막 바꾸느라고 야단 법석을 했었죠. 이번도 마찬가지라.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100일이 4월 30일 날 지났으니까 지금 한 150일 정도 됐는데 트럼프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 주류 언론의 트럼프 관련 보도가 92%가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7.8%가 포지티브고, 그러니 이거 가지고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최근에 재밌는 것들이 나왔는데,
미디어 페일, 그 언론들이 다 망했다. 그 트럼프의 잡 어프루벌, 이건 뭐 미국 사람들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건데 53으로 올랐다. 보통 53까지 잘 안 올라갑니다. 이번에 LA 폭동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LA 폭동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그거는 불법 입국자 단속입니다. 불법 입국자 단속을 우리나라는 LA 폭동이라고 나오고 반트럼프라고 나오는데 그거 해가지고 3%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56%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트럼프가 기록을 자꾸 세우는데 라스무슨 리포터가 지금 금년에 29년 됐는데 29년 동안 계속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수시로 조사하는 그 제목이 지금 미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50%를 이 회사가 생긴 일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50%된 대통령이 없었다. 레이건처럼 그렇게 인기가 좋은 대통령도 간 적이 없었는데, 머저리티, 뭐 물론 이제 머저리티라고 하기에는 50%니까 좀 애매하지만은 아무튼 50% 지지를 받은 대통령도 역사 이래 처음이다. 라스무센이 여론조사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라는 이게 이 사람이 그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골든 에이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뭐 얘기하고 있죠. 45대 47대 대통령, 뭐 미국에서 이런 대통령이 두 번 있습니다. 그 22대 24대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뭐 하여간 그 미국의 신기록을 세운 대통령이죠. 이거 뭐 중국 문제 하기 전에 나는 그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국제 문제에서 유리한다라고 봅니다. 뭐 국내 문제도 있지만은 정말로 아픈 문제들, 온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는 국제 문제고, 국제 문제가 해결돼야지 한국이 이제 뭐 괜찮은 나라가 되는데, 지금 국제 문제 해결한다는 건 통일하는 건데, 남북한이 전부 통일을 원하지만은 통일이 70년, 80년째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국가별로 반대하는 놈들이 많은데, 반대 넘버 1 중국, 반대 넘버 2 일본, 둘이 반대해서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북한을 나라로 친다면 그놈이 지금 반대 넘버 1, 2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중국이 찌그러져야 된다. 중국이 찌그러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찌그러지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국제 시스템적 전망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북한도 죽어가고 있고 이 지정학으로 설명하면은 중국 사람은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가 자신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겼다. 지금 이제 분단된 한반도는 망치가 부러진 망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정학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와 같다. 부러진 단도입니다. 다만 일본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가 자유민주 체제, 일본과 같은 체제로 통일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북한이 통일하는 건 물론 반대지만은 그 정도까지 입장이 양보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 뭐 여기 다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국제정치에서 옆에 있는 나라가 힘이 세지는 것은 막을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한국이 통일될 경우에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것, 이건 뭐 일본한테 중국한테 다 별로 이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적인 측면, 이거 파워 폴리틱스의 측면, 그리고 또 지정학의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은 중국, 일본이 내심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꺾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면 어떻게 꺾느냐? 국제 구조가 바뀌면 되는데 지금 몇십 년 중국이 미국하고 잘 지내다가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안보 및 통일 상황에도 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내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로. 네네. 이게 지금 박성주 교수 아직 살아 계실 거예요. 그 독일에서 이제 쭉
오래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독일 통일했을 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하겠다. 미국이 도와줘서, 소득이 돈이 많아서, 소득 사람이 단결해서, 이 세 가지 요인인데 여기서 소득의 경제력, 소득의 단결력은 있어서 좋은 것이고 미국의 지원은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나만이 돈이 많아야 되고 단결해야 되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 벌써 거의 한 19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통일 환경을 미국이 놀랍게도 중국이라는 세력을 붕괴시킴으로써 만들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트럼프가 그냥 막 지 멋대로 정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 멋대로 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조금 좀 그러니까 여기 왜 잠깐만요. 나토 탈퇴하겠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고 독일에 있는 군대 2만 명을 다른 데로 빼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동맹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트럼프의 이 전략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뭐 말씀을 먼저 드리면 미국 외교 전통에는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가 없습니다.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가 없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동맹에 연연해야 할 정도로 약한 나라가 아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시진핑이 뭐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북한하고도 잘 지내는데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렇지 않아요. 셋 다 합쳐도 내가 더 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뭐 미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센 나라다. 그리고 미국의 관심은 더 이상 유럽이 아니다. 중국이 관심이고 유럽은 독일에 있는 미군 빼는 이유를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교수들도 러시아는 독일을 건드릴 만큼 강하지 못하고 독일은 러시아한테 당할 만큼 약하지 않다.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의 힘의 관점이죠. 나토 같이 하라겠고 지금 나토는 그 엄청난 좌파들이 지금 나토 국가의 대표인데 트럼프가 다 바꿔놓고 싶어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지금 그리고 뭐 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메리카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했는데 미국의 회복, 세계의 회복 그리고 이건 상식인데 이 사람의 정책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비판하겠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신문에 미국 제일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제일주의자래야지. 뭐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하여간 미국 국민들 지지율도 대단히 높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끝내주는 제국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 51번째 주로 들어오셔. 그린랜드 여차하면 점령하겠다. 요 엊그제 그 미국 국방장관이 그린랜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력 사용할 수 있다고 아예 얘기해 버렸습니다. 한 3일도 안 돼요. 요거 파나마인데 파나마도 갖고 올 거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꺼져입니다. 캐나다가 중국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정치가 그린랜드도 이게 지금 중국이 여기 와서 또 찝쩍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나마 트럼프 얘기로는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게 관리하라고 줬는데 지금 관리하는 자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군사력도 사용하실 건가요? 네, 거기 중국군이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할 정도로 근데 요거 전체는 중국과 맞짱 뜨는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죠. Chinese troops. 왜 중국 군대가 거기 있는 거야? 작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 사람이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파나마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 밑에는 파나마에 계시는 중국군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들은 왜 거기 있는 거요? 아주 이 사람이 참 재밌어요. 파나마 운하, 우리는 그 운하를 파나마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가서
뭐 사실 다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미국 배는 그냥 다닙니다. 돈 안 내고 다녀요. 파나마나. 파나마가 뭐 큰 배 한 적 지나갈 때는 5억 원 정도씩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몇십만 원짜리는 한 번 지나가면 5억 원이에요. 통과료가. 근데 이제 미국의 정부 선박은 돈 받지 않는다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요 캐나다도 트럼프가 저 사람이 전략을 가지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지하게 못생겨 그랬습니다. 나라를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 국민이라도 저렇게 우리를 모욕하냐는 그래가지고 요번에 트리도가 물러나고 그 마크 칸이라고 트리도 못지않은 좌파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타와에 좌파가 당선되니까 드디어 우파주들이 독립선언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뭐 여기는 석유 많이 나오고 가스 많이 나가지고 근데 이 좌파 정부는 뭐 환경이다 공해다 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다시 좌파가 되니까 우파주가 독립하겠다고 나왔는데 캐나다는 주민의 50% 찬성이면 독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알버타가 내년에 독립 투표를 하는데 지금 독립하겠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자그마치 텍사스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넓어요. 한국의 한 6배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캐나다 석유의 70%, 캐나다 가스의 80%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법으로 얘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알버타 공화국 그러면은 캐나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나는 미국으로 편입하겠다 그러면 그때 미국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 전체가 가게 되면은 좌파 정부 하나가 미국에 붙는 거가 됩니다. 끝내주는 좌파가. 근데 요거는 우파 하나만 살짝 갖고 가니까 공화당한테 앞으로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든 건가요? 난 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거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 거예요. 일기 되기 전에 오바마 때 그 아이언 브라모라고 미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타임지에 한번 나왔던 걸 책으로 썼습니다. 인디펜던트 아메리카. 야 이제 미국은 패권국이니까 국제 문제에 손 띱시다. 가 36%가 나왔습니다. 모니블 아메리카 도와주되 돈 다 챙기면서 도와줍시다가 36%. 그리고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 미국이 뭐 웬만한 나라입니까? 그냥 도와줘야지. 이게 28%. 그때 트럼프의 정책은 도와주되 돈 좀 챙기면서 도와주자. 아마 그쪽으로 갔을 거다라고. 요건 뭐 이론이니까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초강대국 정치론이라는 그 Theory of Unipolar Politics, 강대국이 하나일 때 국제정치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50도 안 돼서 아마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강대국이 미국 정도의 강대국이 국제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범죄에 포함된다. 1. 자신이 막강한 동시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유일 초강대국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아까 말한 그 인디펜던트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강해지면 고립으로 간다라는 그 얘기죠. 둘째, 유일 초강대국은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국가로 남아서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모니볼 아메리카쯤 될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앞에와 다른데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나는 트럼프 이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린랜드를 갖고 가게 되면 북극 전체가 미국 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 가져가고 그러면 뭐 땅 넓이 1등, 석유 1등 뭐 이미 1등이지만은 그래서 압도 이렇게 2등이 없는 1등이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약간 누네 몬테이로라는 아주 괜찮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트럼프의 행동이 이번에 2기에서는 세 번째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그 트럼프 됐을 때 뭐 미국의 정품학자들이죠. 트럼프한테 조언한 겁니다. 당선되기 직전에 나온 책인데 그냥 읽어보면은 러시아랑은 냉랭한 평화라도 유지해라. 러시아랑 친구는 못 돼도 싸울 필요 없다. 콘테인 이란이 까불지 못하게 봉쇄하라. 그리고 콘테인 차이나 중국을 봉쇄할 것. 그리고 스트렝스 재팬 일본을 강화시킬 것.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리고 strengthen India, 인디아를 강화시킬 것,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거 트럼프가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이 학자들이 써준 거를 트럼프가 뭐 읽고서 그대로 하는지, 하여간 뭐 그대로 거의 여기서 나온 그 10가지 제안 중에서 우리랑 관련된 거 이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5년 전에 쓴 책인데 2011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서 내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뭐 그때는 대통령 나오겠다는 얘기 훨씬 전이죠. China is our enemy. 그때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너무 좋을 때입니다. 그 미국의 일부 학자들이 중국을 저렇게 길러줘서 되겠어 그럴 때 그 미국의 그 뭐 스탠포드 대학 뭐 이런 끝내주는 학교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야. 중국이 부자가 되면 민주주의 되고 그리고 중국은 공장이고 우리는 시장인데 시장과 공장이 싸우는 거 봤냐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 기업가가 중국은 적이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 말을 그대로 또 합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아무리 중국을 우호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깨져나가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이 히토리를 미국이 만들다가 중국 보고 만들려고 이제 다 양보를 했는데 그때 우리들이 사실 미국 욕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놈들 말이야 정말 그게 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히토리를 정제하는 과정이 자기네들은 살고 중국 사람은 죽어도 된다라는 거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미국이 참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전략가들은 야, 그 히토리 같은 중요한 것을 중국에다 만들면은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중국하고 싸울 때 걔네들이 그거 팔겠어? 라고 해서 그것이 걱정이었는데 글로벌리스트까지도 정신 차리게 된 것이 코로나 때 중국이 완전 국가를 봉쇄하다 보니까 못 만들고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중국이 악의를 품지 않더라도 미국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철강과 히토리가 공급망이 그대로 망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글로벌리스트조차도 미국이 히토리 만들고 미국이 철강 생산해야 된다. 전쟁 나면 그걸 중국이 미국한테 팔겠냐. 더군다나 전쟁의 대상이 미국이 돼버리고 이런 트럼프가 오래전에 예측한 것이 맞아떨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은 미국 학자들 중에서 중국이 미국과 맞먹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거는 힘이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2015년에 서울대학교 일본 전공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조선일보에 글을 썼는데 G2라는 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지구에 한국밖에 없다라는 시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유난히 중국을 G2라고 그러면서 중국의 힘을 과장하고 있다라고 쓴 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는 지금 트럼프가 2기가 돼가지고 아주 만화가 재미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힘을 한번 봤습니다.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제 경제력으로 중국이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피크예요. 금년에는 64로 내려갔습니다.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미국은 발그려 놓고 봤을 때 66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중. 러시아는 6.9입니다. 미국의 1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GDP가.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은 예를 주적으로 삼은 거예요. 예를 주적으로 삼지 않고. 이 트럼프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하고 힘이 근접한 놈이 주적이라 해야 되지. 그 둘을 합치게 하면 안 된다. 갈라치게 해야 된다. 지난 2일기 때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미국 학자들이 야, 어떻게 푸틴 같은 양아치랑 친하게 지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답이 참 명답입니다. 그러면은 푸틴 같은 양아치가 시진핑 같은 깡패랑 잘 놀라고 놔두란 말이냐 그랬습니다. 갈라치기 해가지고 지금 갈라치기 이제 다시 하는 것이죠. 러시아 떼어내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근데 왜 바이든이라든가 바이든 또 팀의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중국하고 잘 지냈을까? 얘네들이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니까 그거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2008년에 그 미국하고 레만 브라더스 무너졌을 때 그때 그 장차관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장차관
예비역들을 모여서 그 회의하는데 오늘 이 제목하고 똑같은 거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00%가 중국이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국이 1등 안 됩니다. 우선 100년 내가 그랬습니다. 30년 후에 미국이 1등일 확률은 99.9입니다. 100년 후에는 누가 1등이 될까요? 2100년에 누가 1등이 될까요? 그랬더니 한 80% 중국이 1등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2100년에는 미국이 1등일 확률이 100%가 넘다고 봅니다, 나는. 그러고서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분들의 논리, 뭐 그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논리죠. 미국이 중국보다는 앞서고 있지만은 미국은 3%밖에 성장을 못한다. 중국은 10% 성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계산해 보면은 2038년에 경제력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너가 됩니다. 여기 2038년 나오죠. 2038년에 크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2등으로 내려간다. 이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국제정책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미국이 이때까지 기다린다고 당신네들은 보십니까? 미국이 이때까지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하고 힘이 같아진다면 돈이 같아지면 군사력도 같아질 수 있습니다. 과학도 같아질 수 있고 이때 밀려가지고 자리를 내놓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미국이 군사력을 쓰지 않고 중국의 경제력을 깰 수 있을 때 손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빨간색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꺾어놓을 겁니다. 나중에 세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2018년에 트럼프의 무역전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때 꺾입니다. 10%가 5%, 4%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꺾였어요. 꺾였는데 바이든이 된 다음에 바이든이 놀랍게도 전체 정책이 트럼프랑 같습니다. 그 집행이 조금 약할지라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그 못 일어나는 중국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요 시점이 2018년 무역전쟁이고 그래가지고 뭐 관세전쟁 그때 관세전쟁은 것이죠.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거다. 치명타, 페이탈 블로우 정말 치명타가 지금 거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말한 이론은 뭐 제 이론이 아니라 뭐 세계적인 그 전략가인데 에드워드 러트왁이라는 이 사람도 지금 뭐 80대 후반이지만 아주 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패권국이 도중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하고서 그 대부분은 또 특히 이제 중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한테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깡패라고 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미국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바로 미국이 전쟁하기 전에 경제력으로 중국을 떼놓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건데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전략의 논리 더 크기 전에 가서 떼버리는 것. 뭐 이게 바로 뭐 투키디데스 이론 다 나오고 그런 얘기죠. 예. 최근에 미국에서 제일 인기 좋은 이론은 중국의 부상은 끝났고 그래서 지금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피킹 파워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쭉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쓸 때 계속 올라가면은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은 우리 편이다고서 꺾어질 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그 얘기죠. 지금 그나마 중국이 하고 싶은 최대의 일이 대만을 점령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자기네가 꺾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지금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이 중국의 힘이 꺾일 때가 위험한 지역이다. 근데 이 국제정치 역사를 보면 이게 더 맞는 이론 같아요. 그러니까 투키디데스 트랩은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제일 강한데 아테네의 힘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 뭐 아주 좋은 설명이죠. 근데 그 논리에 의하면은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깨러가야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깨러가야 되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은 밑에 약한 놈이 먼저 덤빈다가 역사의 그 진실입니다. 영국이 덤빈 게 아니라 독일이 덤비더라, 프랑스가 덤비더라. 챔피언을 2등이 때렸지 1등이 2등 가서 때리진 않았습니다.
직접 군사력으로는. 근데 약간 좀 재미있는 일이 나와서 이것이 제일 그래서 중국의 상대적인 힘은 절정에 올랐고 내리막으로 치닫는다. 뭐 파워 트랜지션 이론 같은 거가 다 비슷한 이론인데 치고 올라가는 놈이 올라가는 속도가 줄을 때 그냥 앞에 있는 놈을 때리는.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은 힘이 몰락으로 인해 전쟁을 시도한 나라는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투키디데스에 의하면은 미국이 공격 국가처럼 나오는데 지금 뭐 할브란드 이 사람도 역사학자인데 뭐 진짜 아주 대단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중국이 크다가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66까지 올라갔는데 2023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무렵에 미국한테 한번 터지고 트럼프 일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확 줄고 꺾일 무렵에 트럼프 2기가 와가지고 아예 차제에 꺾어 놓는다. 난 중국은 이제 꺾어지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학자로서 중국이 꺾이게 되면 다음번 도전자는 누가 될까? 떠오르질 않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한참 갈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누네 몬테이로 교수가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2등 없는 1등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서 거기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올라타면은 통일도 할 수 있고 뭐 우리한테 좋은 그런 환경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최근에 우리 제자가 보내준 만화인데 소설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미국이 왜 중국을 때립니까?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참 보고서 내가 그걸 발견하고서 너무나도 좀 만화가들이 천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뭡니까? 야, 인마, 너 왜 내 번호 달고 뛰옵니다. 참 만화가들 머리 좋아요. 그죠? 맨 처음에 한참 이게 뭔가 왜 때려서 중국이 한 발짝 더 나간 건 또 뭐지 하고서. 그런데 야, 인마, 너 왜 내 번호 달고 이렇게 사기쳤다라는 얘기죠. 크는 과정이. 이거는 뭐 참 의미심장한. 근데 뭐 우리가 그 패권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경우도 그 패권국이 도전자한테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은 일단 없었습니다. 기술을 뺏겼다는 거네요. 똑같은 남바니까. 기술을 뺏겼다. 도둑놈이라는 게 뭐 도둑놈이라는 소리죠. 도둑놈. 나는 미국이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게 이 만화의 키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거짓말로 거짓의 왕국이죠. 뭐 삼성이 이거 만들면은 일주일이면 똑같은 애 나오는 거잖아요. 반값에. 그러니까 뭐 어이가 없는 거지. 미국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똑같이 일본이 더 이쁘게 만들고, 그럼 또 중국이 똑같이 만들고, 바로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나 갖거든. 보잉, 그 시진핑이, 야, 무역전쟁 때 보잉 부품 안 산다고, 완제품 부품 안 산다고, 그 보잉이 몇 대를 배달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거를 돌려보냈습니다. 보잉, 여기 갔다가 돌려온 적이 있어요. 재밌는 거는, 말레이시아가 그걸 우리 주면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 찾아보니까 지금 보잉이 한 600대 정도 밀려있대요, 주문이. 그러니까 이제 오래 기다릴 놈은 중국이 안 받는다니까 그거 놔주면 안 되냐고 그런 거야. 그런데 시진핑이가 보잉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이거는 전략이 아니라 짜증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없다고요. 보잉을 안 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게 전략이 아니라 짜증이냐면은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4월 15일, 18일 날 미국의 동맹국 3국을 방문했다. 이게 그 월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입니다. 그 미국이 자기네 동맹국을 아예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한테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누구도 우리와 격려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협상을 할 것입니다. 중국과 아주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무렵에 이제 보잉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그 월남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보잉 747입니다. 보잉 747을 타고 다니는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이 이거 타는데 이거 부품을 앞으로 안 사겠다? 그럼 언제까지 타겠다는 소리예요? 이 부품을 안 사면은 이 타야는 비행기 몇 번 내리면 착륙하면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X에다가 막 조롱하는 농담하는 겁니다. 와, 시진핑이 보잉을 제끼고 C919, 이게 C919가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옛날에 이거 나왔을 때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세계 3위의 항공산업으로 올랐은 중국. 1등이 보잉, 2등이 에어버스, 3등이 이거라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3등은 러시아예요. 러시아의 그 일루신이라든가 아에로플로트 같은 게 다 그게 3등이고 4등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그 미국에 이렇게 브라질점 많아요. 그리고 뭐 5등, 6등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거를 보잉을 안 타고 이걸 탄다고 용감하네. 시진핑이 낙하산을 메고 중국 비행기를 타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장난이 심하더라고요. 압력을 받으면 날개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요. 시진핑이 자신의 비행기 B747을 다시 안 탈지 두고 봅시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또 답을 쓴 거예요.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그 비행기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쫓겨날까 두려워서 궁전 밖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가 초대받지도 않은 동남아 방문한 것이 그가 정말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놀랐으면은 집 밖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외국을 갔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조롱을 했는데, 이거 그 중국제 C919라는 비행기의 부속품입니다. 꼬랑지 중국제, 몸통 중국제, 여기 레이더 뚜껑 중국제, 그거 다 미제입니다. 나머지는. 엔진이 미제, 항법장치 미제. 그러니까 미제하고 분란 설정하면 뜨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는 거가 부품의 90%가 미제입니다. 그리고 비행에 관한 건 100% 미제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고, 이거 중국이 얼마나 웃겼냐면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띄우는 날 중국의 고위관리가 비행기 속에 들어가서 축하 연설 다 해주고 자기네들은 다 내렸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타고 뜬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안 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중국 가서 여행할 때 그 비행사에서 기종이 뭔지를 봐라. 뭐 이거 타고 가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거를 타고 경우에 출발을 못할 경우가 하도 잦아서 고장이 나갖고 수리해야 된다. 그래서 뭐 5시간 기다리고 옆에 비행기로, 그래서 그 아예 여행할 때 보고하라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그 방위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트럼프가 방위비를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방위비 달라는 적은 없습니다. 용어 오류다. 방위비가 아니라 그럼 뭐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트럼프가 그냥 나 한국에서 100억 받아낼 거라고 선거 과정에 얘기했는데 100억이라는 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금년 2024년에 35억입니다. 100%가. 근데 100억이면은 65억을 더 달라는 소리인데 65억이면 그런 숫자는 없는 거예요. 35억 불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10억 불을 내고 있습니다. 35분의 10.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번에 트럼프가 원하던 거는 그때는 2조 7천억이었는데 한국 돈으로 지금 5조예요. 2조 7천억에 3분의 1을 우리가 9천억을 내고 있었는데 그거를 1조 3천억, 4천억 정도로 올려달라. 반을 내달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1조를 절대 이상 못 넘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결렬이 된 것이죠. 근데 한 번 정하면 5년 가는 거를 트럼프가 좋다. 그러면 1조 내. 그런 대신에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자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갱신 못하고 대통령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선거 과정에서 100억 받겠다고 그랬는데 100억이라는 돈은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돼가지고서 지금 뭐 이제 요거 그 얘기입니다. 내가 대충 다 했는데 나중에 그냥 그건 참고하시면 될 거고, 트럼프가 되면은 기름값이 트럼프도 4년하고 지난 바이든 4년하고 우리가 수입해온 기름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돈이 1년에 50조 원씩 기름값으로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환경론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가스를 생산을 못하게 해가지고 50조. 우리가 1년에 기름값으로 세이브한 돈이 50조. 방위비 총액이 5조. 그러니까 방위비보다 50배가 석유값으로 남은 거예요. 방위비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런 거를
다 고려하고서 생각을 해야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협상하러 왔었던 미국 국방장관인데 한국이 50%만 내라. 지금 2조 7천억이니까 1조 4천억, 1조 3천억 그 사이에 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1조라는 심리적 상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어도 그건 안 된다 했다가 이 사단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일부는 75%를 내고 있다. 방위비에, 주둔금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한국을, 우리나라 우파들 중에서도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너무 친하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하고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했던 연설이죠. 한국에서 전쟁 나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관해서는 그 미국 뭐 보통 대통령하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글자가 위에 안 나오는데, 김정은한테 한 말이에요. 김정은 씨,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말했던 천당이 아닙니다. 누구도 가서 한 데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지옥 천당이라는 기독교적인 단어로 언급할 때 그거는 그 나라를 정권 교체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김정은이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미국식 외교 정책인데,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너가 정말 죄를 많이 졌지만은, 그렇지만 너가 개과천선하면은 좋은 미래를 제공할 의도가 있다. 이거 보고서 이거는 그냥 해석하라고 그러면은 레짐 체인지, 레짐 체인지라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군사 전략,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Nobody's going to mess with us. 우리를 건드리는 놈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고, 이게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야.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한국이 괜찮은 시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 거가, 트럼프가 이제 8년 전에 대통령 되고 보니까 군함이 270척밖에 없는 거예요. 오바마가 군함을 다 없앴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막 분노하면서 오바마가 미국 해군을 1차 대전 해군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막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기 중에 350척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80척을 더 만드는 건데 거기까지 못 만들고 26척을 더 만들고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296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를 또 바이든이 6척을 줄여가지고 지금 290척에 이제 2기를 맞았는데, 그 헤리티지 같은 데서는 중국이 그동안 배를 늘려서 400척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없어도 330척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40척 정도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배 만드는 그 선박 건조 시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는 뭐 1년에 몇천 척씩 만들던 나라인데, 그걸 다 그냥 3D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다 넘겨가지고, 그 미국의 퀄리티는 좋지만은 배를 빨리 만들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중국은 뭐 그냥 뭐 짝퉁을 막 찍어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한 대 만들 때 중국이 3대 만드는 거로 나옵니다. 만드는 속도가. 예. 그래서 재작년에 CNN 방송되고 우연히보다 찾은 건데 2023년 6월입니다. 지금 중국은 세대를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한 대밖에 못 만든다. 그 뉴스 타이틀이, 여기는 내가 맨 처음에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미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배가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이거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설명이, 중국은 지금 3대씩 찍어내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한 대 만들 때 중국은 3대 만듭니다. 우리 거가 품질이 좋더라도 양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태평양 뺏깁니다. 라는 방송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국은 미국만큼 좋은 배를 중국만큼 빨리 만든다가 답입니다.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바이든 말기에 미국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7명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중에 윤석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 좀 만들어 달라고, 선박 건조에 협력해 달라고. 뭐 윤석열은, 안보와 경제에 좋은 일이면 당연히 도와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아까 내가 그랬죠. 미국은 총알 한 방도 남의 거 얻어 쓰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군함을 얻어 쓰느냐. 그래서 동맹국의 군함을 얻어 쓸 수 있게 그 상황에서 법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하나, 이건 뭐 대한민국을 꼭 집어서 니네 도와줄게가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배들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그 배에 보유국이 독일이고 영국이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배가 중국 배냐 여부만 관계가 있는데 그 배가 미국 항구 들어갈 때마다 항만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거 한 30만 톤 되는 거는 지금 150만 달러, 22억 원을 물겠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중국한테 배를 만들어 달래던 세계 항만사들이 미국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너무 돈이 많이 깨지니까 그 주문을 포기하고 한국한테 지금 발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나오면은 60조 시장이 열린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참고로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 50%, 두 번째로 많이 만드는 나라가 한국 28%, 세 번째가 일본 15%인데 우리가 28% 건조 능력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조치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문량이 세계의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보이지 않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한국 너 이뻐가 아니라 중국, 그러니까 중국 배들은 값이 터무니없이 쌉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어떻게 이 배가 이 가격에 나오니?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 위반이야. 그래서 그 슈퍼 300일을 걸었습니다. 슈퍼 300일이라고 아주 고약한 건데 미국이 자의적으로 볼 수 있죠. 이 물건을 중국이 반칙으로 만들어서 이게 100원은 돼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 사람한테 돈도 안 주는 것 같아. 그래서 50원에 받아. 그러니까 벌금 50원.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어느 회사가, 독일 선박 회사가 중국 배를 주문했다가 토해냈습니다. 차라리 계약금 날리는 게 낫지. 그래서 한국으로 주문 거꾸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뭐 괜찮죠? 트럼프가 판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세계에 대해서 무역 전쟁하는 날입니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때문에 미리 부과를 했었는데 4월 2일 거기 제일 꼭대기에 나온 게 중국은 67, 미국은 34. 그러니까 중국은 미제 물건에서 67을 붙이고 미국은 34를 붙인다라고 돼 있다가 5월 12일 날 임시 타결을 봐가지고 앞으로 90일 동안 이렇게 한다는데 그 임시 타결이 중국은 10%, 미국은 30%. 놀랍게도 우리나라 신문에 그게 비겼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비긴 거예요? 중국이 67%가 10% 내려갔고 미국은 34% 부과하던 거를 30% 받으니까 중국이 2배 더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3배도 받는 거가 됐고 여기서 그 10%라는 거가 경제학적으로 우리 여기 뭐 경제학 교수님 계시지만 뭡니까? 거의 자유무역이죠. 그러니까 미국 물건은 중국에 막 들어간다라는 그 소리가 되는데 이게 중국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하고 BYD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10% 관세 붙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중국이 이거 지키지 못할 거라고 보고 벌써 지키지 못하면 또 100몇십 %로 다시 올리겠다는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트럼프 중국 선박의 거의 입항세 우리나라 신문에도 다 나왔죠. 행정명령 작성 중 뭐 이제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몇만 톤짜리 이거는 저 화물선입니다. 여기서 뭐 식량 기름 다 대주는 배인데 이거를 고장 났다고 고칠 것 80군데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줬는데 한국이 280곳을 고쳐줬습니다. 보니까 200곳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미국은 몇 달 걸리는 거를 한국은 3일 만에 다 고쳐줬다.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일단 MRO라고 그래갖고 이제 배를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배 유지하는 건 한국이 하면은 이건 여기서 하면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맞짱을 떠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트럼프 아들이 최근에 방문했을 때
한국을 왔다가 갔는데 거제도 하고 울산을 왔다 갔습니다. 거제도에 한화조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대우. 이게 뭐 지금 한국배. 그 어떤 사람들이 일본한테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일본한테는 안 줍니다. 일본한테 안 주는 거가 일본은 미국하고 싸웠던 나라라는 그 개념이 미국한테 있습니다. 일본을 최신의 군함을 만들거나 정비시키는 짓은 안 한다. 이거 미국이 한국한테 주면서도 설계도를 안 줬어요. 우리가 똑같이 만들까봐. 설계도 안 주고 고치라는데 그냥 고치는 거를 번개처럼 다 고쳐서 줘가지고 미국이 뭐 놀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한 로보컬 60조 넘는 돈다발 쏟아진다. 이제 지금 한국 새 정부가 이것이 딜레마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되는데 뭐 그냥 그대로 중국한테는 전략적 손실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아주 참 결정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뭐 간단하죠. 국제 정치는 뭐 도덕이고 뭐고보다 이기는 놈 편에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기는 놈 편. 그러니까 이기는 놈 편이 누구냐? 더 힘센 놈 편. 그래서 국제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가의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이 100% 측정 가능한 날 전쟁은 안 납니다. 너가 이겨. 나는 져. 이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쟁이 쉬지 않고 터지는데 완전히 정말 물리학자가 측정하듯이 전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전쟁은 안 난다.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누가 더 세냐? 이건 뭐 물리학이 필요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더 세다는 거.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못되게 한 짓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 선을 권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왔어요. 내가 이거 해군 참모총장 두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124돌 권놓고 우리 배가 나가면 중국이 쫓아낸대요. 그래요? 쫓아내요? 그랬더니 왜 이걸 쫓김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네가 야 이게 북한 배가 북한 간첩선이 일로 나가서 가면 우리가 그 쫓기 위해서 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대. 근데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육지에서부터 12해리 22km까지는 중국 바다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바다로부터 우리나라 육지에서 해안선에서 22km. 그는 바다지만 우리 영토니까 중국이 못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다니는 거예요. 그게 공해자의 원칙인데 중국이 이걸 거놓고 우리가 북한 배가 일로 도망가면 따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러더래. 그래서 왜 너네는 이렇게 크게 갔냐 그랬더니 우리는 대국이잖아 그러더래요. 이놈들이 그 국제정치에 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감이 없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 좋아할 때 우리는 형제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형제국가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 형제국가라는 소리를 듣고서 글 하나 쓴 거 있습니다. 누가 형인데? 국제정치 우리는 좋은 친구입니다까지 얘기해야지. 우리는 형입니다. 우리는 뭐 부자지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입니다. 이거를 평택을 만들어준 대통령이 놀랍게도 노무현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그 미군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미군 동두천 의정부 미군은 북한 상대 러시아 상대하던 미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돌아가도 되는데 중국이 막 무럭무럭 크고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해야 되겠다. 근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두천보다는 평택이 훨씬 좋은데 가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아이디어인데 그 말하기가 되게 불편했는데 니네 서울 남쪽으로 빠져도 좋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고 그 얘기에 미국은 이사비가 없다라고 받아쳤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비도 줘주고 전세비도 다 내주고 그래서 평택이 90%가 한국 돈입니다. 땅값 빼고 건설비에. 근데 평택을 미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가 그래서 그 트럼프 바이든도 그건 비슷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완을 지금 미국이 요 며칠 전에 보니까 대만에 미군 500명 주둔하고 있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000명이 가면은 이거는 트루 카운터 인터벤션 포스가 될 거다.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는데 미군 1000명만 있으면 이거는 진정한 침략 방지 500명이라도 저는 심리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바이든 때 41명이 있었는데
작년 5월 달 무렵에 41명 있다고 나왔는데 금년 5월 달에 500명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한 축으로 하고 지금 필리핀하고 월남을 미국이 엄청 도와주는데 요 필리핀하고 대만 사이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1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네 말로는 난민 수용이라는데 뭐 난민 수용소나 뭐 전투부대 수용소나 뭐 똑같죠. 그래서 필리핀, 대만, 한국을 중국을 찌르는 삼지창으로 하고 이 삼지창의 축을 일본과 미국이 찌르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이언돔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략적 의미는 북한의 핵을 무효화시켰답니다. 원래 전략 이론이 우리 여기 국가 A, 국가 B, 근데 소련, 미국이라 칩시다. 그러면 서로 소련하고 미국이 약속한 것은 서로 방어망을 갖지 않자는 약속입니다. 왜? 방어망을 내가 갖잖아요, 먼저. 그럼 내가 먼저 때려도 돼요. 그럼 소련이 복수를 할 때 그 복수 막으면 나만 살고 소련은 죽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해결은 서로 죽자. 이거 막으면은 그러면은 그 스테빌리티가 안정이 깨지니까 서로 죽자가 이론인데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그 한방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LA를 깰 수 있으면은 100% 북한이 그럴 겁니다. 어이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랑 통일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돼서 내 전쟁할 거야. 그런데 너가 도와주지 마. 네가 도와주면 내가 죽지. 그래서 나는 이번엔 그냥은 안 주고 LA는 죽이고 죽을 거야. 그리고 서울을 살리려고 LA를 희생해? 만들어 해. 그래서 서울을 때렸을 때 미국이 LA를 과연 희생할 각오를 할까요? 하는 그게 북한의 핵전력입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번에 골든돔 이거 3년 내에 완성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는 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고 너는 한국에 개입하지 마. 나 혼자 싸울 거야. 그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이 골든돔이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한테는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골든돔이 작동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은 작년 4월 달에 이스라엘이 300발이 날아오는 걸 다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왜 안 맞췄는지. 그리고 거기에 안 맞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진 보니까 와르르 무너졌죠. 그 와르르 무너진 건 지금 한 10명 넘었다. 근데 그 와르르 무너졌을 때 2명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 밑에 대피시켜 놓고, 밑에 이미 대피시켜 놓고, 뭐 이게 100%는 아닐 테니까 작년 4월 달은 99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공중에서 한 발이 터졌는데 이놈의 그 파편이 떨어져서 한 사람이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부상한 사람이 당해서 99%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만든 골든돔은 얘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그리고 걔는 우주에서 공격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대북 바로 요거예요.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면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즉 북한의 핵이 미국에 떨어지는 날 미국은 남한을 못 도와주니까 남한에 대한 전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요거를 요번 골든돔이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키신저 이론이죠. 어느 나라가 핵무장할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는다. 즉 미국의 도시 하나만 맞출 수 있어도 미국의 도시 하나를 잃고 도와줄 나라가 지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이유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랑 안 싸워요. 아니에요. 미국하고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이거 김정은이가 다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면을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지 않고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까지 가는 북한의 핵미사일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개념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스 모게스 교수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우선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싸우다 죽는 것. 2. 미리 항복하는 것. 그런데 이제 아이언돔이라든가 이게 나오는 바람에 오늘날의 군사과학 기술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 기존의 핵이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일성 살아있을 때인데 김일성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남조선 같은 거랑 싸우는 거는 일도 아닌데
그 미국 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미국이 북한을 깨트려 버리지 않겠냐 그랬더니 장군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셔? 그랬더니 장군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김정은이가 나와서 그때 한 말입니다. 조선 없는 지구는 없습니다. 미국이 조선을 깨면 우리는 지구를 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설픈 사람들은 북한이 끝내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로 이제 또 들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여간 지금 뭐 이런 이론은 같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이 아니라 어디 샹그릴라인가 거기 가서 얘기했죠. 한국은 중국 앞에 항공모함이다. 이건 무슨 아주 무지하게 심각한 소리입니다. 서해 바다 중국 바다 아니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서해 바다는 중국 바다가 아니야. 최근에 뭐 중국이 난리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한테 또 잠재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거가 여러분 그 AI를 하면은 지금 전기 가지고 AI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전기량 가지고는. 그 AI 하게 되면 전기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위해서 트럼프가 핵발전소를 480개를 짓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핵발전소, 고리발전소 가서 보면 뭐 등치 별로 안 되는데 고리발전소의 핵발전량이 중국의 그 삼엽댐 세계에서 제일 큰 거하고 발전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핵발전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 수풍댐인데 수풍댐이 뭐 한동안 1960년 그 무렵까지는 대한민국 발전량의 뭐 몇십 % 차지할 정도로 북한 거지만은 수풍의 15배입니다, 고리가.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그 발전량이 어마어마한데 트럼프가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금 돼가지고 이것도 또 장사할 수 있는 미국이 어디 거 쓰겠습니까? 한국 거 써야지.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 거부한 이유가 이게 터지면 다 죽는다 아니겠습니까? 영화 하나 보고서. 근데 중국 거들이 다 서해바다에 다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우리 다 같이 죽는 오염 그대로 그냥 받아오니까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썼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원전 강국이 프랑스인데 발전소 건설 시설은 한국이 1등이다라는 뭐 이런 걸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승만 박사가 대단한 분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에너지는 자연을 이용하지만은 원자력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거다. 가서 원자력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150명 가고 다 해서 한 400명 갔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불일 때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막아주고 6,000불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만 불 곱하기 100이면은 3천만 불씩 줬다는 소리인데 지금 돈으로. 그래서 가서 박사를 다 받아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박정희가 데려다가 이 첨수하고 22년 만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참 대단한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강이다. 그냥 압도적인 일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주 재밌는 유튜브가 있는데 카일 영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미국의 뉴스들을 우리가 매일 미국 뉴스 못 쳐다보니까 거기서 핵심적인 걸 따가지고서 밑에다가 자막을 달아줘요. 그리고 뒤에는 한 20분도 안 되는 건데 한 10분 동안 뉴스하고 그 다음에는 문법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걸 공부하더라고 요새. 자기 시장 영어나 하지 국제정치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그냥 압도적인 일입니다라고 썼는데 요거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가 내가 그 대학교 때 우리 그 선배 중에서 우리 모임의 선배 중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를 받아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내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왜 핵폭탄 만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준다고 그건 비밀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누설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핵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데 핵발전소는 폭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 핵발전소를 핵폭탄보다 발전소가 훨씬 어려운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 들은 거가 벌써 내가 한 20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가 지금 현재 나온 결과 중에서는 제일 방대한 연구조사인데 통일연구원하고 그리고 국방연구원이 거의 한 달 사이로 한국인의 이 대미 의식조사해가지고 요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바로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가 그때는 정치 성향까지 더불어민주당 찍을 겁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한미동맹이 물어봤더니 93.9%가 한미동맹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찍는 사람 중에서 96.4. 오히려 둘 다가 아니다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93%가 한미동맹 필요하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이거는, undisputed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취임사 혹시 다 들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읽어는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거기에서 안 봤어. 거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라고 나오고, 맨 앞엔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나라에 더 이상 진보나 보수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이제 경제 문제에서는 개인들이 창업을 해서 국제 무대에 나가서 능히 잘 싸울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열어가겠습니다. 뭐 개인이 창업하는 게 자유경제고, 그리고 그들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형용사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여 한미일 외교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현재 국방비가 북한의 GDP의 2배에 해당되는 막강한 국방비로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이라고 썼습니다. 비싼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트럼프랑 똑같아요. 우리는 미국군 세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해서 아예 쓸 일을 얻게 하겠다. 상대방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게 취임사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강의하다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그냥 안 보고 안 들었다고 그러길래 내가 읽어줬더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존 방식이 그 한미동맹이라는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깨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퓨 리서치라고 세계에서 제일 또 재작년에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10나라 했는데 보세요. 일본이 1등으로 나오고 호주가 2등으로 나옵니다. 둘 다 87%인데 좋아한다가 일본은 11, 호주가 11에서 호주가 2등이고 일본이 1등이에요. 스웨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이 7등입니다. 여기 놀라운 거는 이런 나라들의 지휘부를 중국이 다 접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정치가들이 다 친중이고 국민은 다 반중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죠.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반중이고, 그 내가 대학생들한테 너네들은 왜 반중이니 그랬더니 한 녀석이 교수님 반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혐중입니다 그러더라고. 혐오한데. 그 왜 혐오하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옆에서 부대끼는 게 너무 싫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 한국 캠퍼스들에 중국 애들이 많잖아요. 그 와서 이런 것들이 차라리 미국 애들은 와서 폼을 안 잡는데 이것들이 되게 무슨 전문군연을 대는 것처럼 폼 잡는 게 너무 분노하는 거야. 한국 애들이 더 개인적으로 더 부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보세요. 이 10나라 중에서 쓰지 못할 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웨덴, 독일, 프랑스 전부 친중이거든요. 정책은. 캐나다 친중. 그런데 보니까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반중이다는. 이거가 지금 이거가 트럼프가 이거를 박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지금 다 캐나다도 그렇고 파나마도 그렇고 왜 우리가 파나마한테 운하를 줬는데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야. 이게 이제 트럼프 얘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가 지금은 저기 네 나라입니다. 여기 이란이 붙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래갖고 이 네 나라를 미국 사람들은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독재 국가들하고 자유진영이 싸우고 있다. 그거를 동북아시아로 쪼개서 보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미국, 한국, 일본이 그런데 미국 사람들 생각으로 이 세 개가 한 팀이 되면 이건 게임 끝이야. 이건 상대가 대나라고 하는데 그 탈레니안 시대 때 미국하고 중국도 이렇게 세게 싸우진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했지만은 세계화 시대 때 중국은 공장이고 우리는 시장이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좀 싸움을 덜 할 때 중국하고 북한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싸워도 될 여력이 있었고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안 붙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박살내겠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편을 들든지
그랬잖아요. 이걸 끊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거를 제대로해서 미국이 되게 좋아한 것이죠. 중로 북한이 한 팀이 되고 미중 일본이 한 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자가 결정된 겁니다. 냉전에서 미국이 이기는 데는 40년 걸렸지만은 제2차 냉전에서 미국이 이기는 데는 10년도 안 걸려서 끝나는 그런 형국이 된 건데, 예. 근데 우리나라가 요 앞에 정부 있을 때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좋을 때 그래가지고 한국이 일로 붙으니까 제2차 냉전의 승자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치는 거죠. 한국이 이거 손봐. 나는 그게 지난 뭐 몇 년 또 금년 특히 전반기 사건을 탄핵.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지. 중국이 한국 손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게 시스템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데 미국이 거기에 분노 또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싸움이 그래서 나는 그때 탄핵 싸움을 한국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봤는데 지금 뭐 전투에서 깨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전쟁의 승자는 뭐 미국이 확실합니다. 미국 확실하다고 보고 이게 지난 그 김일성 생일날 금년 4월 15일날 서해바다에서 그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여차하면 때리러 간다는 소리죠. 요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는 거 보고 김정은이가 완전히 정말 이름을 시급했을 겁니다. 지금 이란을 때리는데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한 10몇 미터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란의 핵시설이 45m 미칩니다. 근데 미국은 60m를 뚫을 수가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이 줘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막 나옵니다. 그 GBU 폭탄 이름이 있는데 그게 그 폭탄 이름이 MOAB 그래서 Mother of All Bomb 그러니까 모든 폭탄의 엄마 모든 폭탄의 엄마 폭탄 무지하게 커요. 근데 그건 핵폭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웬만한 공장 하나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한테 빨리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이 가서 때리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올린 거가 항복하라 하메네이 항복해 최후 통첩이래. 최후 통첩 항복해. 그러고서 마지막에 쓴 거는 오늘 3개를 올렸는데 마지막에 쓴 거는 당분간 너를 죽이진 않아. 그렇지만 너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거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 하메네이는 기분이 얼마나 그리고 전번 대통령이 오늘 죽었다고 나옵니다. 길에서 뭐 가면 쓴 놈들이 쐈는데 뭐 어디에 못 쐈더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고서 너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는 당분간 살 수 있어. 당분간은 우리가 너를 안 죽일 테니까. 그러니까 항복하라. 이 최후 통첩도 아주 기분 더러운 최후 통첩을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이 전쟁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핵시설 때리고 미사일 때리고 장군들 때렸는데 하나 더 때린 거가 정유 탱크를 때려가지고 그 정유 탱크가 막 박살이 나가지고 오늘 이란에는 석유와 가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중국 죽이는 겁니다. 중국의 석유 거의 100%가 이란제인데 이제 중국으로 갈 석유를 미국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국 대신해 준 거죠. 바로 이거는 4월 15일 날 김정은 축하해 준 겁니다. 야만도 조용히 잘 있어 하는 그런 얘기죠. 서해바다 이것 뜨면은 중국까지 1시간이면 가고 북한까지 30분이면 가니까 서해바다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훈련을 이번에 했고 얘 항상 들고 다니죠. 주에. 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얘가 후계자라는데 지금 40살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가 49세 몇 개월인데 첫 번째 장면이 어디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미사일 발사장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방패라고 칩니다. 인간 방패. 그러니까 미국이 하시라도 얘를 죽일 수가 있는데 인간 방패라면 둘이 다 죽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불편해요. 이번에 아파트 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장군이 한 놈 죽었는데 그 침실로 미사일이 들어간 거예요. 위층 아래층은 껐도 없습니다. 그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닌자 폭탄이라는 폭탄이 있는데 닌자 밤이라고 그러죠. 그놈은 가가지고서 그 소나타쯤 되는 차에 운전석
그 뒷자리 왼쪽, 오른쪽. 그게 이제 상석이죠. 그 4명 탔는데 그 상석에 앉은 놈만 죽여요. 그 폭탄이 가서 골로 들어가서 칼이 나와서 찢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닌자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닌자밤으로 죽은 놈도 많고 벌써. 그래서 지금 얘가 보세요. 위험한데 갈 때마다 애를 대고 다닙니다. 안전할 때가 아니라 위험한 데가 어딥니까? 군사시설 방문할 때, 훈련하는 거 갈 때, 요번에 그 진수시 갈 때. 그 미국이 만약의 경우, 정말 그 폼페오 말대로 우리는 너를 죽일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놈이 폼페오 만나갖고 미국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 그랬더니,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적국의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공식 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뭐 해병대라든가 CIA라든가 DIA가 그런 계획 갖고 있는 걸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완전히 참 황당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내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유교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북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김여정이가 그래도 막강했잖아요. 김여정이가 이제 걸어갈 때 그 옆에 뭐 여대생들 여기다 뭐 들고 갈 때처럼 막 그냥 그 뾰족구도 신고 막 가는데 인사하는 놈이 없어. 김일성한테 인사하는 남자 북한 노동당 당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이번에 뭐 북한이 배하다가 뭐 망한 사건, 이런 데 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미국이 만약 손볼 때 제일 좋은 시간이죠. 이러고 있고. 이번에도 이러다가 배 뒤집혀가지고 아주 망신당하고. 지금 한미일 이거 계속 협력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나는 이 교수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원래 국제정치학이고 이 사람이 오리지널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상이 깊습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예측을 하는 책마다 다 맞아가지고 이 사람 별명이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가 됐습니다. 하도 잘 맞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대학에 교수로 관두고 오스틴에다가 미래만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 회사 이런 데 컨설팅을 하는데 이 사람이 100년 후라는 책, 10년 후라는 책 이렇게 미래 예측인데 100년 후 보면은 이게 벌써 나온 지 10년도 넘은 책인데 폴란드가 유럽에서 결국은 1등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글로 가잖아요. 폴란드가 유럽에 1등이 될 거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꺼내봤어요. 근데 그때 볼 때 폴란드가 어떻게 1등이 되나? 독일이나 프랑스겠자고서. 그런데 이 사람이 2014년에 서울에서 문화일보, 조선일보, 같은 무렵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이 통일이 될 건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한국은 자유민주 통일이다 그랬습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한국이 통일되면은 그 기자들이 왜 이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니네가 통일되면 너네들은 힘이 무지하게 센 나라가 될 거고 중국은 아마도 질이 멸렬이 될 텐데 그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만주는 대한민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주가 한국의 영토가 된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게 2040년이에요. 2040년인데 자기가 그 말까지 했습니다. 2040년에 자기가 92살이 되는데 그 해에 서울 와서 자기의 예언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통일되면은 한국은 고도성장, 박정희식 고도성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맨 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학자들 계산한 것들 이렇게 몇 개 경제학자들이 통일되면 북한이 몇 %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서 어떤 학자가 17%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매년. 그리고 남한은 북한 덕분에 9% 성장이 된다고 그래갖고 캘큘레이터로 쳐보니까 통일되고서 9년째 영국 GDP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20년 동안 7, 8% 성장하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한국 GDP가 미국 다음쯤 될지 모른다라고 예측한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사람 말이 제대로 되면은 괜찮을 텐데 하고서 그래서 이건 그냥 이제는 다수설이 됐죠. 시간 없다. 2인자도 갔다. 2인자 요거 간지 며칠 안 되죠. 75세 영감인데 뛰다가 죽었는데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심장마비 죽을 사람이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끝내주는 뉴스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지금 시진핑의 행방불명이라고 내가 이제 방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취임사에서 내가 그냥 써왔어요. 국익 중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현에 갖추면서 접근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뭐 손절공법이죠. 싸울 평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하다. 북한의 두 GDP. 이건 뭐 그냥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이건 다 그리고 내가 지난 봄에 중국의 그 대만에서는 아주 뭐 대만에서 제일 알리는 국제정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밍치징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그 코로나로 4억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중국이. 근데 요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중국이 그 10억도 안 된다는 거라. 10억이 왜 이렇게 북경이 텅텅 비고. 수의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북경이 텅텅 비고 상하이가 텅텅 비는데 무슨 14억이냐. 이게 사람이 분명히 없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중국은 이렇게 쪼개질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난리죠. 티베트도 그렇고, 광동도 이게 언제 중국입니까? 여기 복건성은 얘는 지금 대만 돈으로 먹고 사는 주고, 그리고 한국 있고, 만주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만주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만주는 중국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맞게 되죠. 만주 독립하고, 그 만주가 한국 영향에 있게 되고, 그 몽골은, 얘는 뭐 언제든지 한국 좋아하는 나라니까, 몽고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 같은 거 얘기할 때 독도가 왜 우리 거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우리 거라는데, 그래, 역사로 영토 결정하는 법 없습니다. 왜?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하는 거니까. 1815년, 국민국가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 1865년까지 150년 동안, 140년 동안 영토 변경 사례가 770회입니다. 영토는 쉬지 않고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거라고 그러면은 만주도 역사적으로 우리 거였었다고 원래.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적으로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누가 밀리터리 컨트롤 오버 여기 실효지배도 아니라 군사지배. 실효지배는 그렇지. 실효지배 그러면 조금 약하지만 더 밀리터리 컨트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땅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토가 아니다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 포클랜드 같은 거는 사실 영국이 지 거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아르헨티나가 점령하자마자 대출 수장이 가서 다시 뺐잖아요. 밀리터리 컨트롤을 한 거지니까. 그리고 독도 같은 것도 우리가 법으로도 싸우고 역사로도 싸워야 되지만은 진짜 독도가 우리 거기 위해서는 군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근데 이걸 보고서 내가 그래서 그 교회 같은 데서 강의할 때는 미래적인 희망을 주려고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대마도는 왜 우리 거로 돼 있어요? 대마도까지 우리 거로 누가 표시해놨네. 이건 난 누가 그린 그림인데 하도 마음에 들어서 내 저자도 모르고 그냥 인용을 했어요. 큰 꿈을 가지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거가 2050년에 한국이 G2쯤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통일을 이룩하는 순간 오늘 통일하면은 인구가 독일이고 군사력이 프랑스고 그래서 지금 북한은 경제가 없습니다. 남한을 100으로 보면 북한이 1.7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 통일해도 등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대로인데 그게 이제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북한은 맨땅이니까 그냥 엄청난 그러니까 어느 교수가 17% 정도 된다고 연평균.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연평균 17. 그럼 북한 때문에 한국도 9. 내가 그걸 했더니 5년 만에 영국인데 영국이 지금 세계 5위잖아요. 그러니까 통일하고 10년 이내에 한국은 영물 독급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경제 발전 한 10몇 년, 20년 더 하면은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거 맞을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인데 이게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럼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냥 국내 정치도 다 힘들고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국내 정치보다 다 국제 정치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한 것도 국제 정치였고, 그래서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중국 때려잡기 작전은 우리한테 좋은 전략적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다 잘 아시는, 뭐 여기 다 전문가들인데, 뭐 제가 그 무슨 뭐 도움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한테 주변 국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질의원들은 75분 동안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하셨고. 이 결론은 제가 좀 충격받은 핵심,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통일 기회, 또 대박의 기회가 열렸다. 또 두 번째는 두 번의 그 보수 정권의 탄핵에서는 중국 개입이 있었다. 그런 의혹을 또 제기하셨고. 그래서 뭐 결론 보면 이게 좀 희망 회로가 일시불싱킹이 아닌가 싶지만 또 이런 꿈을 가져야 또 우리가 또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런 거 정리를 하고 싶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촉박한데 질문을 좀 한두 번. 예, 남 교수 국제정치 하죠? 없어요? 또, 예, 하자. 예.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얘기하고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할 거예요. 뭐 전화도 안 해주고 말이야. 뭐 이번에도 G7 같은 거는 사실 G7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얘기했다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마치 이스라엘이 위험한 일을 했다라는 거 해가지고 운율상으로 저쪽 이란 편을 드는 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지. 에러를 낸 거죠, 그거는. 지금 대세가 그 유럽 G7의 정치가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크 칸이라든가 뭐 영국 수사 다 좀 이슬람 편이고 그런 놈인데 트럼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 캐나다에 이번에 새로 된 좌파 수상이 뭐 트럼프 때문에 우리 캐나다는 트럼프한테 굴하지 않습니다라고 선거운동한 놈이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G7에 트럼프의 리더십이 없으면 G7은 존재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가서 다 꾸른 거라. 그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뭐 아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리스크를 감당할 거냐 못할 거냐고 보죠. 윤석열의 그 외교 정책을 어느 정도 개선은 할 것 같습니까? 중도로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개선해야죠. 해야 한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이 좋을 때는 한미 경중이 능히 가능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까지. 근데 미국이 저거 죽여버리겠어. 일단 칼로 죽이기 전에 돈을 다 깨버리겠어. 그때 한미 경중은 미국이 우리 동맹국이 경제를 파탄시키려는 나라 가서 나는 돈을 벌겠다라는 게 말이 성립이 되냐는 그 얘기죠. 국내는 그럼 별로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재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괜찮은 대통령이 나는 노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 듣고. 말 제일 안 듣는 것은 이승만. 두 번째로 안 듣는 것은 박정희. 근데 말을 아마도 그러니까 나보고 평가를 하면 난 노무현을 미국이 말 제일 잘 듣는 대통령으로 볼 것 같아요. 일단 평택으로 기지 옮기는 것을 동의해줬고 네. 제주 이라크 파병도 해줬고 제주 해군기지 해줬고 한미 FTA 해줬고. 이재명도 노무현식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씨는 일단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딱 상황에 적응할 거다라고 보고 그쪽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벌써 들려요. 그 국민 내란죄 공범죄에서 처벌한다고 하면 골치 아픈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예. 뭐 국민